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진정한 건물주가 아니에요. 저는 건물주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건물 하나 사면 거기서 뭐 임대료가 자동적으로 띠리리리 들어오고 뭔가 불로소득이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너무나 모르는. 아, 그래요? 네, 정말 일도 모르는 이야기고. 그래서 필명 시네케라로 네네네. 유명하신데 시네케라가 무슨 뜻이에요? 그 신시어리의 어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진실됨. 그게 약간 제 모토거든요. 그 옛날 왜 편지 쓸 때 네. 신시어리 네, 이렇게 네. 진실된. 네. 근데 원래 자산운용사를 다니셨었다고요? 네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자산운용사 하면 이제 펀드 매니저 생각을 하는데 네. 대부분이 주식 펀드 매니저. 네. 근데 부동산 펀드 매니저.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 펀드 매니저가 익숙하신 이유는 네. 보통 이제 뭐 은행이나 증권사 가셔가지고 주식 펀드를 가입을 하시잖아요. 많죠. 대부분이. 네. 그러면은 그 자금이 개인들 자금이 모여서 그 돈을 가지고 펀드 매니저가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펀드 매니저는 똑같아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런 건물이나 호텔, 마트, 백화점 이런 거를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퇴사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직접 투자하세요? 예,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자산이 많이 뭐 공개해 주셔도 됩니다. 안 안 하셔도 되는데 예. 공개하셔도 저희는 큰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조금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14년, 15년, 16년도에 네. 아파트 갭 투자를 조금 많이 했었어요. 14, 15, 16년도에 네. 그때 저는 바닥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의 14, 15년이면 완전 바닥 치고 올라오는 네. 시기. 14년부터 시작했어요. 네. 14년, 15년, 16년에 각각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10%씩 탁 올라갔고요. 17, 그다음에 18년도에 이제 파리 대책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13 대책 되면서 잠깐 파리 대책은 한 3개월, 예. 9.13 대책은 한 6개월 툭툭 떨어지더니 다시 확 올라갔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산을 이제 어느 정도 쌓은 상태에서 이제 2018년에 그때가 이제 제가 부동산 펀드 매니저 13년 차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그 트리거가 된 거는 제가 큰 성과를 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아서였습니다. 아, 회사에 또 실망하셨구나. 예. 근데 금융기관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내가 얼마를 벌어한지가 그게 숫자로 명확하게 계량화가 다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전혀 못 받으니까 이게 더 이상 제 인생을 그렇게 남의 돈 벌어주는 데만 쓰기 싫다. 예, 그것도 그렇고 더 이상 제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투자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개인 투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저녁에 가서 보고 뭐 주말에 보고 네. 저녁에 계약하고 뭐 주말에 계약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같을 때 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회사 다니면서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독한 마음 먹으면요. 네. 근데 건물이나 상가는 낮 시간에 이렇게 다녀야 되고 그 낮 시간의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1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은 점심시간도 가서 봐야 되고 아침에도 가서 봐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활발하게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장인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직장인이 위험하다고?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장인이 위험해요? 네. 어떤 의미에서? 예를 들면은 연봉, 제가 최근에 제 블로그에 쓴 글인데 연봉을 1억 좀 넘게 버는 사람들이 저축을 평균 그때 5분이 소득 상위 5분이었는데 저축을 한 3천 몇백만 원 정도 해요. 네. 그러면은 1년에 3천을 모으면 30년 모으면 9억, 20년 모으면 6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글쎄요. 10년, 20년, 30년을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근데 딱 그 상단은 정확하게 다 막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직장 생활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네. 당시에 저희 본부도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과연 내가 본부장이 되고 대표이사가 될까? 팀장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자산운용 짧잖아요. 그러니까 막 40대면은 팀장하고, 네네네. 45 좀 넘어가면 뭐 본부장 해야 되고, 네. 50대면 대표이사, 그 다음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대표이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짧은데 과연 제가 본부장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되게 퀘스천 마크였어요. 근데 아까 그 막 물건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셨으면 그 네이버 거리 뷰? 아, 네네네. 다음 로드 뷰 같은 거? 예. 거기에 찍히신 적도 있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차는 2번 찍혔고요. 예. 뭐 차야 뭐 주차돼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걸어 다니는 모습이 한번 찍혔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제가 찾아보다가. 아, 다시 한번 내가 갔던 물건을 이렇게 로드 뷰 보다가.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발품을 많이 팔았다. 예. 어떻게 보면 임장인데. 예. 주로 뭐 보러 다녔던 거예요? 빌딩? 예. 상가? 조그마한 건물들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사려고? 네. 그럼 지금 빌딩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네. 뭘 눈치를 보세요. 다들 이제 우리 장래 희망이 건물주인데. 예. 지금 조물주 위에 계시는 건물주인데. 예.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는 건물을 이제 밸류 애드를 해서. 밸류 애드. 예. 그러니까 대출도 많이 받고, 제가 예쁘게 만들어서 진짜 건물주한테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정한 건물주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건물주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다 팔겠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자산이 좀 있으시니까. 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출을 많이 받죠. 아주 많이 받죠. 이게 왜냐면은 일반인들한테 네. 빌딩 투자라든지 네. 이런 것들 너무 먼 얘기여가지고 꿈은 나도 건물주지만 그게 지금 당장 내가 되겠어? 약간 이런 것이 좀 거리감이 있어서. 네네. 저 사실은 전 절대 뭐 권하지를 않아요. 이게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이제 기본적인 덩치도 이제 크고 커지니까. 하니까. 예. 그래서 보통 이거를 권하려면은 첫 번째로 자기 아파트가 그래도 뭐 수십억어치는 있고 그런데도 계속 현금 흐름이 본인의 비즈니스 본업에서 이제 현금 흐름이 계속 들어와서 그 현금을 어디다가 보관해 놓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로 아파트라는 그릇을 담기에는 이제 너무 커. 보유세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아, 그래서 빌딩으로 넘어가는. 네,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데 그리고 현금 흐름 자산만 많아서는 안 돼요. 또 하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건물 하나 사면 거기서 뭐 임대료가 자동적으로 띠리리리 들어오고 뭔가 불로소득이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너무나 모르는. 아, 그래요? 예, 정말 일도 모르는 이야기고요. 빌딩 하나 사놓으면 거기서 이제 월세가 띵띵띵띵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 오리가 물에서 헤엄칠 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우아하게 떠 있잖아요. 오리, 백조 이런 친구들. 근데 밑에서는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개인 병원 하시는 원장님들이 가끔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데 건물 투자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와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5일 일하신다, 6일 일하신다, 막 이러면은. 특히 의사분들은 정말 바쁘죠.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쉬세요. 그냥 저희. 건물 투자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시고 쉬세요. 이게 많은 에너지를 쏟을 거니까는. 그러니까 페이락터를 더 많이 채용해서 정말 일주일에 3일, 많게는 4일 이 정도 근무해도 될 정도로 좀 여유가 났을 때 그때 공부해서 시작해보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익률이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들여야 되는 시간과 노력이 그만큼 많으니 그게 돼야 된다. 근데 이제 본인이 시네케라님이 숫자, 특히 숫자를 좋아하신다고요? 네, 아주 좋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네, 숫자가 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부동산, 근데 주식 투자도 조금 하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네. 어때요? 이게 수익률이랑 부동산, 주식 비교해 보면? 부동산이 월등히 높고요.
주식은 그러니까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제가 이제 지난 정권 때 네. 이렇게 아까 양쪽을 다 막아버리면서 다주택자를 엄청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퇴로가 하나가 이제 증여였는데 증여세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높잖아요. 높죠. 근데 증여를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네네네. 네. 이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KB나 뭐 하나연구소에서 나오는 그런 리포트에 보면은 부자들이 본인 자산의 현금성 자산을 막 거의 막 30%씩 갖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비 투자자니까 아마 그 정도까지는 못할 텐데. 부동산 위주로 하면 조금 자금 융통이 빨리 안 되니까. 그 투자쟁이들이 다 모든 사람의 고민이,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있으면 그게 불안하고 그쵸. 뭔가를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병적이거든요.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다. 특히 부동산. 또 레버리지까지.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그래도 현금성 자산을 아무리 못해도 제 총자산의 뭐 15% 20%는 갖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물론 저도 주식 투자도 이제 10년 이상 하긴 했는데 그동안은 되게 소극적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꽤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2일 만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주식 자산의 비중도. 네.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자산. 지금은 대부분? 뭐 총자산의 한 5, 6%밖에 안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네. 자동차, 미술품, 시계 이쪽 투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네, 네. 많이 그쪽으로도 하세요? 예, 관심을 갖고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취미 영역이 아니면 재테크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덕업일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굉장히 큰 재화인데 네. 시계 같은 경우에도 2020년, 21년 저금리 시절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 심지어 중고 가격이 더 비싸고 그랬는데 조금 고금리 시절 되면서 롤렉스나 이런 것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자동차는 지금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예, 지금은 다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예전으로 돌아와서 자동차는 이제 시동을 켜는 순간 감가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전혀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21년도까지가 그 앞뒤로 한 2년 정도는 뭐 유명한 스포츠카들은 한 2년 기다려야 되고 3년 기다려야 돼서 예. 중고가 신차가보다 더 비싸서 한 네. 3개월 몰고 다니다가 한 3천만 원 더 얹어서 팔고 막. 네. 근데 그건 확실히 지나갔죠. 아주 극소수 모델만 남아 있어요. 지금. 네. 그 페라리에서 예. SUV가 새로 나온 게 하나 있어요. 프로산계라고요. 예? 프로산계라는 모델인데. 프로산기? 프로산계래요. 프로산계? 네, 저도 뭐 실물은 못 이름도 봤는데요. 특이하네. 아무튼 네. 그 차를 그러니까 페라리 매장에서 받으려면 네. 페라리를 이런 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그러니까 아주 우등 고객? 우등 고객인데 그 기준이 제가 조금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돈 갖고 와도 못 사고 네. 일정 이상 자산이 돼야만 자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거래 트랙 레코드. 페라리를 얼마나 산 고객인지. 네, 네. 네, 사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자산이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 버리면 그냥 올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단 프로산계 잘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름인 줄 알죠. 프로산계. 네. 이것도 저는 이제 공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놀면 뭐 하나인 거죠. 네네네. 그냥 찾아보고 공부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좋았던 시절에는 그렇게 이제 차테크 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는 이제 남들의 그 줄서기를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미리 이제 계약을 해놓고 실물이 오면은 빨리 사고 싶은데 그죠. 빨리 못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웃돈을 주고 팔 수가 있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몰라 뭐 몇 억짜리 샀는데 2, 3천 더 주지 뭐 막 그런 분들 많고.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거나 차를 투자하기에는 지났다. 거의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시계는요? 시계는 아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시계는 요새는 그 스포츠워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드레스워치하고 스포츠워치로 나뉘는데, 예. 그러니까 요새 이제
양복을 안 입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캐주얼,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이제 양복을 잘 안 입고,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그런 IT 부자들이 되게 많이 탄생했잖아요. 각종 뭐 스타트업이나 네, 네, 플랫폼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더욱 양복을 안 입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 워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그런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금 시계를 원래 그런 스포츠 워치들을 애초에 많이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스포츠워치면 이제 예. 이 줄이 이런 스댕이 아니라 스댕이요. 스댕이요? 그걸 스포츠워치라 그래요. 아, 그리고 뭐 우레탄 이런 게 스포츠워치 아니? 제가 갤럭시 워치 이런 거밖에.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금의 가죽 이런 걸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게 드레스워치고요. 네네네. 아, 금이나 가죽. 예. 스포츠워치는 지금 이런 게 스포츠워치예요? 그런 게 스포츠워치예요. 양복 입을 때 어울리는 거, 양복 안 입을 때 어울리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스포츠워치가 조금 더 값어치가 지금 시대에는 있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런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들이 그런 비싼 금 시계들 막 이런 거 비싼 걸 파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스포츠워치 사기 어려운데 이것도 같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원래부터 그런 전략이 좀 있거든요. 기회를 드린다고요? 예, 사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것 좀 사주세요가 아니라. 예, 이게 거꾸로, 그러니까 모든 세상사가 항상 뭐 갑을이 예. 항상 한 사람은 갑이고 한 사람은 을일 수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펀드 매니저가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LTV가 50%면 돈 빌리는 사람이 완전 갑이 되거든요. 자, 제안해보세요. 저는 금리 싼데 돈 써드릴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완전 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 중에 그게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빠서 나는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예 못 사는 거. 혹시 그거 여쭤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 자산은 여쭤보지 않는 대신에 얼마나 부동산 이제 매매? 거래를 하셨었는지. 잠깐만요. 너무 많아요? 20번은 넘는 것 같습니다. 이야. 그게 뭐 아파트랑 상가, 빌딩 합쳐서? 예, 빌라, 뭐 분양권, 상가, 건물 뭐 다 해서요. 주로 근데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업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수익형 부동산이면 대부분 임대료가 그렇죠. 빌라는 주거형에 속하는 것 같고요. 상가, 뭐 건물, 공장, 물류창고. 그거를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뭐 그런 거를 수익형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하시는 방식은 밸류에드. 예.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밸류에드는 그러니까 밸류에드라는 어떻게 하는지. 밸류에드라는 거는 이제 가치를 더한다는 거잖아요. 한국말로 하면은. 네. 근데 그 가치를 제가 직접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치를 만들어낸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실인 상가를 사요. 싸게요. 예. 그래서 좋은 임차인 스타벅스를 채워요. 아니 그거는 다들 그렇게 하고 싶죠. 예. 근데 그게 되면 거기가 왜 공실로 지금까지 있었냐는 거죠. 아무리 스타벅스가 들어갈 만한 좋은 자리여도 조건이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떤 조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월 고정 임대료를 받고 싶은데 스타벅스는 뭐 자기들 매출에 뭐 12%, 13%, 14% 주겠다. 이러면 괴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밸류에드라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량한 임차인을 채워 넣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오르는 거잖아요. 우량한 임차인. 예. 그러니까 똑같은 상가여도 공실인 상가하고 좋은 임차인, 뭐 예를 들면 SK텔레콤 직영 매장, 뭐 KT 직영 매장 이런 임차인 아니면 뭐 아모레 이런 데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직접 할 수 있잖아요. 구해오는 거죠, 임차인을. 네. 그러니까 직접 한다는 거의 의미는 그러니까 직접 구해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할까 받을까, 그러니까 계약을 할까 말까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상가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그게 밸류에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밸류에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밸류에드는 리모델링, 그러니까 신축, 증축, 아니면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은 이제 외관 리모델링, 내부 리모델링. 네. 아니면 거기 안에 있는 뭐 설비를 바꾼다든가, 뭐 승강기를 바꾼다든가, 냉온수기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아주 소극적이지만 뭐 로비를 예쁘게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주차장을 뭔가 좀 깔끔하게 만든다든가요. 주차장 시스템을 구비한다든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근데 이제 공실로 남아있는 그 상가 같은 거 보면 원래 한 군데가 공실이 생기면 옆에도 공실이 생기고 점점 상권이 죽고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고 예. 보면 되게 이제 플랜카드 붙여놓죠. 임대, 네. 010 뭐뭐뭐 이쪽으로 연락 달라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기다리거나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부탁을 해놓거나 네. 그런 건데 그러면은 공실이 된 상태에서 우량한 임차인을 받는 방법.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그냥 찾아오네? 뭐 여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그때 비어 있을 때 여기에 들어올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를 막 몰 같은데 다 가보고요. 예. 그런 거 뭐 가두상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가로수길이나 네. 뭐 성수동이나 뭐 경리단길, 송리단길 이런 데 다 가보면서 이제 핫한 브랜드를 다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개사한테 연락해 보시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까지 했어요. 여성 잡지까지 제가 봤어요. 여성 잡지 앞단에 보면 광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낯선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거 다 찾아보고 이거 뭔가 뜨는 브랜드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컨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막 직영 매장 유치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뜨는 브랜드들. 네네. 그 뜨는 브랜드가 내 건물의 가치를 올려주니까. 예. 그리고 당연히 뭐 프랜차이즈 박람회나 뭐 그런 데 있으면 그것도 가보는 거죠. 뭐 물론 거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가맹점 열려고 나온 사람들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왜 창업 박람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저도 그 브랜드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브랜드 그 담당자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네. 짧은 시간에 확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나서 얘기 나누고 그렇게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리모델링. 이것도 사실은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만, 속된 말로 이제 돈 쳐바르면 고급이 된다라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네. 어디 많이 좀 물량 투입을 하는 편이세요? 점점 더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게 아직 저도 경험이 부족해서 아쉬운 게 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강남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조그마한 건물들을 보면요. 네.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5% 정도 돼요. 네.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잘해야 뭐 15% 이러거든요. 여기다가 5% 10%만 한 10%만 더해도 전체 매매가 대비는 굉장히 작은 포션이잖아요. 근데 10% 15% 더하면 건물은 굉장히 으리으리해지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그 15% 내에서도 골조랑 터파기, 네. 땅 파는 비용하고 그 뼈대 비용이 한 또 40%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되게 작아요. 의외로. 네. 그러니까 작은 투자로 큰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또 그 시각적인 거에 또 민감하니까. 예. 그리고 그런 공사할 때의 그런 공사 사고 리스크라든가 뭐 공기 지연부터 시작해서 그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뭐 새로 짓거나 할 때는. 모든 공사가.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가 대신 해주니까 그 대신 해준 사람한테 웃돈을 주고 사가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예쁘게 네. 환골탈태한 건물을. 저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리모델링 할까요 말까요, 뭐 돈 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하세요. 돈도 많이 쓰세요. 아파트도요? 네. 왜냐하면요,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순간적으로 그 건물에, 그 아파트에 대해서 잔금까지 돈이 다 투입이 돼야만 키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거주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비워두는 거잖아요. 비워놓고 거기를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순간적으로 돈이 빵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선생님,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배웠거든요. 네. 그럼 입지 얘기를 먼저 할까요, 그러면은?